11번 A사는 노동 L과 자본 K를 투입하여 생산함수 LK를 통해 X제를 생산한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각각 1로 동일하다. L과 K가 양의 값을 가질 때 A사의 생산 기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1번은 생산자 이론에서 생산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가부터 하나씩 보면 규모 수익이 어떤지 묻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K배씩 늘려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K의 N승배만큼 늘어난다고 할 때 이 N이 1보다 큰 값일 때 규모 수익이 체증하는 생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L 곱하기 K 이 생산함수를 가지고 규모 수익을 따져보면 K배만큼 L과 K의 투입량을 늘리면 K제곱의 LK가 됩니다. 그래서 이 N이 1보다 큰 규모 수익 체증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가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각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을 구해보면 이것은 생산함수를 L과 K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하면 도출이 되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은 K가 되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L이 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은 L을 증가시켜도 K로 일정하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자본을 투입을 계속한다고 해도 L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한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다는 평균 비용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데,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총 비용 함수를 구한 다음에 평균 비용 함수를 구해서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총 비용 함수는 임금률 곱하기 노동 투입량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자본 투입량이 되는데, 이것은 생산의 비용 극소화 조건인 기술적 한계 대체율과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의 비율이 같다는 조건에서 도출이 됩니다. 기술적 한계 대체율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이 되는데 L분의 K가 되고요.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문제에서 각각 1로 주어졌으니까 상대의 요소 가격 비율은 1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K와 L이 같다는 비용 극소화 조건이 도출이 되고요. 얘를 이제 생산함수 F는 LK, 즉 Q는 LK에 대입을 하면 Q는 L제곱 또는 Q는 K제곱이 돼서 L과 K에 대해서 정리하면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총비용 함수에 대입을 하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1이니까 WR은 1이고 L과 K에다가 루트 Q를 대입을 하면 이 루트 Q가 총비용 함수가 되고요. 평균 비용 함수는 이것을 생산량 Q로 나눈 루트 Q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평균 비용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보기 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11번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 다인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X제의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시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가 X제 공급자에게 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지급 전후 모두 균형이 존재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2번 문제는 보조금 정책의 사회후생 효과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제시를 했고, 정부가 X자 공급자에게 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1만큼 모든 구간에서 감소하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은 이 제로의 균형점에서 이 원의 점으로 이동하면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가는 맞는 보기고요. 보기 나는 균형 가격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다와 라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중 손실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소비자 잉여부터 보면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소비자가 누리는 효용이 더 큰 그 차이를 의미하는데,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량은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지급받는 금액에서 생산자의 생산 비용을 뺀 것인데, 생산자인 공급자는 보조금만큼 가격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P1이지만 실제 지급받은 가격은 시장 가격 P1의 1만큼 더 단위당 지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이 부분을 떼어와서 왼쪽에서 보겠습니다. 실제 소비자는 이 제로점에서 소비하다가 2원점으로 소비점이 이동하는데, 그래서 C, D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고요. 생산자는 이 제로점에서 생산을 하다가 이 원점으로 생산을 하지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이 원의 높이에 해당하는 P1이라는 가격에서 1만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A와 B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라는 자중 손실인데, 사회적 후생을 계산을 해보면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도 증가했지만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정부 보조금만큼은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균형 생산량, 균형 거래량에 곱하기 1만큼이니까 그것은 이 면적, 즉 A, B, C, D, E, F의 합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의 증감을 계산을 해보면 F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자중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라의 보조금 지급이 자중손실을 발생시킨다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다 라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두 소비자 A와 B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를 고려하자. 이들의 효용함수는 동일하게 루트 XY이고 현재 A는 Y제만 10단위, B는 X제 20단위와 Y제 1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A와 B가 가격 수용자로서 교환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할 때 이 경제의 경쟁 균형에서 각자의 효용 수준은 단 x는 x제 수량, y는 y제 수량을 나타낸다. 13번은 일반 경쟁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 경쟁 균형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의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즉,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면서 이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경제 안의 모든 경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 경쟁 균형은 모든 경제 주체가 가격 수용자가 되는 경쟁적 상황에서의 일반 균형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균형이 더 넓은 개념이고, 일반 균형이 경쟁적 상황,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반 균형이 성립되면 그것을 일반 경쟁 균형 또는 경쟁 균형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바로 이 경쟁 균형 상태에서의 소비자 A와 소비자 B가 갖는 효용 수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재화가 두 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재화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중요하지 않고 상대 가격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 편의상 Y제를 기준 재화로 설정해서 Y제 가격을 1로 놓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제의 X제와 Y제의 부존량을 보면 A가 가진 X의 양과 B가 가진 X의 양이 합해서 20이 되겠고요. Y도 보면 20이 되겠죠. 그리고 A와 B의 예산 제약식을 수립을 해보면 X의 가격 곱하기 X의 소비량, Y제 가격 곱하기 Y제 소비량이 소득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소득이 부존소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의 경우에는 X제는 없고 Y제만 10단이 있어서
PY 10. 그런데 우리가 YJ를 기준제로 설정해서 YJ 가격을 1로 놨기 때문에 A의 부존소득은 10이 되고요. 그래서 A 예산 제약식은 PX XA 플러스 1 곱하기 YA는 10이 되겠습니다. B의 예산 제약식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B는 XJ 20단위와 YJ 10단위가 있기 때문에 부존소득은 PX 곱하기 20 플러스 PY 곱하기 10 해서 PY는 우리가 1로 놨기 때문에 플러스 10으로 변환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B의 예산 제약식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각자의 효용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 효용함수에 들어갈 XJ와 YJ 소비량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 재화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재화 시장의 균형을 구하면 나머지 재화 시장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구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XJ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XJ 수요함수 도출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 비율이 같다는 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주어진 효용함수 루트 xy를 각각 xj와 yj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x분의 y가 되고요. 상대 가격 비율은 우리가 yj 가격을 1로 놨으니까 p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같다고 정리하면 y는 px, x가 효용극대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구한 각자의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A의 xj 수요함수는 2px분의 10이 되고요. B의 xj 수요함수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xj에 대한 A와 B의 수요량을 다 구했기 때문에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조건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수요량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겠고요. 공급량은 이 경제에 존재하는 xj의 부존량 20단위였죠. 그래서 수요량의 합과 부존량이 같다고 식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면 xj의 가격은 1이 나옵니다. 이 값을 xj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균형에서 A의 xj 소비량은 5가 되고 B의 xj 소비량은 15가 됩니다. 그리고 효용극대화 조건 y는 pxx에 이 값들을 대입을 하면 yj 소비량도 구할 수 있는데 A의 yj 소비량은 5고 B의 yj 소비량은 15가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각자의 효용 수준이니까 효용 함수에 A는 5와 5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B는 15와 15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소비자 A의 효용은 5가 나오고요. 소비자 B의 효용은 15가 돼서 13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XJ는 두 기업 A와 B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생산된다. XJ의 시장 수요 함수는 QD는 100-P이고 A와 B의 비용 함수는 각각 10Q로 동일하다. 다음에 제시한 과점 시장의 모형을 A기업이 균형에서 얻는 이윤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4번 문제는 과점 시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모형이 나와 있는데 가인 베르트랑 모형은 가격 경쟁을 하는 모형으로 동식 게임으로 푸는 문제고요. 나는 꾸르노 모형, 이것은 수량 경쟁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이것도 베르트랑 모형처럼 동식 게임이 되겠습니다. 다와 라는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A가 선도자인 경우와 추종자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슈타켈버그 모형은 꾸르노 모형처럼 수량 경쟁을 하는 모형이고요. 선도자와 추종자가 있기 때문에 동식 게임이 아니고 순차 게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공통적인 것을 정리를 해보면 시장 수요 함수를 역수요 함수로 변환을 해놓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은 비용 함수가 10Q인데 고정비가 없고 변동비만 있는 비용 함수임을 알 수 있고요. 한계 비용 함수는 이것을 생산량 Q로 미분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A와 기업 B의 이윤식을 수립을 해보면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이윤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량은 기업 A와 기업 B가 생산하는 생산량의 합과 같게 되고요. 가 베르트랑 모형부터 보면
가격 경쟁을 하는 베르트랑 모형은 결론적으로 상대방보다 1원이라도 낮게 가격을 설정해서 시장의 수요량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계비용이 10이 되고요. 이 값을 대입해서 각 기업의 이윤을 구하면 둘 다 이윤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꾸르노 모형의 이윤을 구해보면 이윤식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 P 자리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역수요 함수를 대입을 해줍니다. 시장 수요 QD는 QA와 QB로 쪼개주고요. 이렇게 A의 이윤식을 설정을 해주고 기업 A는 자신의 생산량 QA를 결정하니까 QA에 대해서 편미분 해줍니다. 이 값을 QA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것이 상대방의 생산량이 주어졌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최적 생산량인 기업 A의 반응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지금 기업 A와 기업 B는 비용 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B의 반응 곡선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균형 생산량은 30이 되고요. 이 30을 이윤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기업 A와 기업 B의 이윤은 900이 됩니다. 이제 슈타켈버그 모형의 균형을 구해보면 이윤식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데 지금 기업 A가 선도자인 경우부터 보면 기업 A는 추종자인 기업 B가 기업 A 본인의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기업 B가 이 반응 곡선대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윤식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QB 자리에 기업 B의 반응 곡선을 대입해 주고요. 역시 이것을 QA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정리하면 기업 A가 선도자일 때 생산량은 45가 되고 기업 B의 생산량은 이 45를 QA 자리에 대입하면 2분의 45가 되고요. 그래서 각 기업의 이윤을 구하면 A는 1012.5가 되고 B는 506.25가 됩니다. 다의 경우에 A가 선도자일 때는 이윤이 1012.5가 되고요. 라의 경우 A가 추종자인 경우에는 이 다의 경우에 B의 이 이윤인 506.25가 라의 경우에 A의 이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이윤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윤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다, 나, 라, 가, 다나라가인 보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XZ 시장에는 일반인과 청소년 두 유형의 소비자가 각 한 명씩 존재하고 이들의 역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은 P1은 100-Q1, 청소년은 P2는 60-2Q. A사는 XZ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며 비용 함수는 Q제곱이다. A사는 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각각 P1 스타, P2 스타의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두 소비자 사이에 XZ의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P1, P2는 각각 일반인과 청소년의 가격, Q1, Q2는 각각 일반인과 청소년의 수요량이며 Q는 생산량이다. 15번은 3급 가격 차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급 가격 차별의 균형식은 각 시장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반인 소비자에 대한 한계 수입은 역수요 함수에서 직선의 수요 함수니까 기울기를 2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MR1은 100-2Q1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청소년 소비자에 대한 한계 수입을 구하면 MR2는 60-4Q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은 비용 함수가 Q제곱이니까 Q에 대해서 미분하면 2Q가 되고 이 Q는 시장 전체의 공급량, 즉 생산량이 되니까 얘는 Q1과 Q2의 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을 각각 연립해서 정리하면 Q1은 24, Q2는 2가 돼서 총 생산량은 26이 되고요. P1 스타와 P2 스타는 이 구한 Q1, Q2를 역수요 함수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P1 스타는 76, P2 스타는 56이 됩니다. 그래서 가부터 보면 이윤 극대화 결과 총 생산량은 26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P1스타와 P2스타의 차이는 20이다. 76과 56의 차이니까 20이 맞겠습니다. 3번은 탄력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 되겠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식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지금 이 dP분의 dQd는 역수요 함수를 전미분해서 dP분의 dQ로 정리하면 나오겠고요. 그냥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소비자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dP분의 dQ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QD분의 P는 균형 생산량과 균형 가격이 되니까 앞에서 구한 Q1 24와 P1 스타 76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청소년 소비자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청소년 소비자의 수요가 더 탄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다에서는 일반인의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15번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두 국가 A국, B국과 두 재와 X재, Y재로 이루어진 이국과 이재와 리카도 모형을 가정하자.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모두 직선이고 기울기는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며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각각 100과 120이다. 각국이 비교의 재화에 완전 특화하여 생산한 후 두 재화를 일정 교역 비율로 교역한 결과 두 국가의 X재 소비량은 같아졌으며 A국의 Y재 소비량은 40이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생산 가능 곡선은 가로축의 X재 수량, 세로축의 Y재 수량을 놓고 그린다. 16번 문제는 리카도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가로축의 X재 수량, 세로축의 Y재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X재를 한 단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재 양을 의미하고요. 결국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A국이 2분의 1로 B국보다 작기 때문에 A국은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A국은 X재 생산의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B국은 Y재 생산의 비교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은 자기가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완전 특화 생산하게 됩니다. 먼저 교역전 Y재 최대 생산 가능량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인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을 가지고 Y재 최대 생산 가능량을 구하면 됩니다. A국은 X재를 100개를 최대 생산 가능했기 때문에 X재 한 단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Y재 양이 기울기라고 했죠. 그게 2분의 1이니까 X재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Y재를 50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즉 Y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50개가 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B국도 구하게 되면 얘는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가 1이니까 Y재도 역시 최대 생산 가능량은 120개가 됩니다. 그러면 B국이 A국의 2.4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배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나는 X재 한 단위당 Y재 교환 비율을 묻고 있는데 교역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X재와 Y재를 1대 Z의 비율로 교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비례식을 정리하면 Y는 ZX가 되고요. 그래서 A국이 X재를 100개 생산해서 그 중에 X개를 B국으로 보내면 B국은 Y재를 ZX개만큼 보내게 됩니다. 소비량 조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A국 국민들은 100-X만큼의 X재를 소비하게 되고요. Y재를 ZX개 받아오니까 Y재 소비량은 ZX가 되고요. B국 같은 경우에는 A국으로부터 X재 X개를 받고 Y재는 120개를 생산한 뒤에 ZX만큼 A국에 보내니까 120-ZX만큼 Y재를 소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두 국가의 X재 소비량이 교역한 결과 같아졌기 때문에 100-X와 X가 같다는 것이고 그러면 X는 50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역 후에 소비량 조합을 계산하면 A는 X재 50, Y재 40, B는 X재 50, Y재 80이 소비량이 되겠고요. 그러면
ZX는 40이 되겠습니다. X가 50이니까 Z는 5분의 4가 됩니다. 이게 X의 한 단위당 YJ 교환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 나에 X의 한 단위당 YJ 5분의 4 단위가 교환되었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다에 교역 후 YJ 소비량은 B국이 A국의 2배이다. B국이 80개, A국이 40개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16번 문제의 답은 나다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핵시어 올린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7번 문제는 핵시어 올린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데 핵시어 올린 모형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 하에 4가지 정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2개의 국가, 2개의 재화, 2개의 생산 요소를 가정을 하고요. 이 2개의 국가는 동일한 1차동차 생산함수, 생산 기술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후생함수, 선호체계는 같고요. 이 4번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두 나라의 요소 부존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교 우위가 발생하고 무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5번째 가정은 이 두 국가의 상품 시장과 요소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요. 그리고 산업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국가 간 이동은 안 됩니다. 두 재화의 요소 집약도는 서로 다릅니다. 마지막 운송비나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은 없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가정하에 이 4가지 정리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 핵시어 올린 정리는 노동풍부국, 즉 요소 부존도에 있어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제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요. 노동집약제를 불완전 특화해서 교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리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로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양국의 요소가 이동한 것도 아닌데 요소 가격이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같아집니다. 세 번째,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보수를 상승시키고 다른 요소, 즉 집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요소의 실질 보수를 하락시킵니다. 마지막, 립신스키 정리.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 생산량은 감소한다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자본 풍부국의 실질 임금은 상승한다. 핵시어 올린 정리에 의해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제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요. 이 자본 집약제를 불완전 특화해서 수출하게 됩니다. 수출에 따른 수요 증가가 발생하면 자본 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 가격 상승은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에 의해서 자본의 실질 보수인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노동의 실질 보수인 실질 임금을 하락시킵니다. 그런데 이 보기 가에서는 자본 풍부국의 실질 임금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상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서술하고 있죠. 자본 풍부국의 실질 임금은 하락합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나.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국가 간의 생산 요소 상대 가격이 균등화된다. 이것은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에 관한 내용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 풍부국의 노동 집약제의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 핵시어 올린 정리에 따라서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제의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게 되고요. 노동 집약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노동 집약제의 상대 가격이 상승합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라. 산업 내 무역의 발생을 잘 설명할 수 없다. 핵시어 올린 모형은 아까 가정 중에 각 국가의 요소 부존도가 다르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때문에 각국이 불완전 특화하는 재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요소 부존량을 가진 국가끼리의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산업 간 무역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고 비슷한 요소 부존도를 가진 국가 간의 무역인 비슷한 산업 간의 산업 내 무역의 발생을 잘 설명할 수 없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나다 라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표는 동일한 시점에 4개 국가의 빅맥 가격과 실제 환율을 나타낸다. 같은 시점 미국에서 빅맥은 $6에 판매되고 있다.
빅맥에 대해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른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절상이 예상되는 국가를 모두 고르면 18번 문제는 구매력 평가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하여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국의 물가를 P, 외국의 물가를 P 스타, 그리고 명목환율을 E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른 구매력 평가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실제 환율이 주어져 있고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빅맥 가격이 제시되어 있고요. 실제 환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빅맥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이 빅맥 가격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환율과 실제 환율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절상이 예상되는 국가를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서 계산한 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작을 때, 이때 현재 자국 통화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자국 통화의 절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 환율을 빅맥 가격으로 구해보면 각 국의 빅맥 가격을 미국의 빅맥 가격인 6달러로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이 수치들이 나오고요. 이것과 실제 환율과 비교해서 실제 환율보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환율이 작을 때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절상이 예상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그 나라가 되겠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각 나라의 빅맥 가격과 미국의 빅맥 가격을 실제 환율로 환산한 가격을 비교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빅맥 가격이 실제 환율에 미국의 빅맥 가격인 6달러를 곱한 가격과 비교해서 더 작을 때 현재 자국 통화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절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국과 중국이 그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개방경제하에서의 국민소득 계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 Y는 소비 C 플러스 투자 I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X 마이너스 수입 IM.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번 문제는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계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상수지, 투자, 국민저축, 순자본유출 같은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개방경제 국민소득 계정식을 가지고 보기에 표현된 이러한 개념들을 표시해서 문제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의미하고요.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데 민간저축은 소득에서 조세를 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민간저축이 되겠고요. 정부저축은 조세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항을 합치면 국민저축은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민소득 계정식에서 좌변에 국민저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넘기면 국민저축 S가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도 넘기면 S-I가 수출 마이너스 수입 X-IM이 돼서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 경상수지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값이 양수일 경우, 즉 경상수지가 흑자 또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경우에 그 남는 자금을 해외의 자산을 사는데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유출되게 되고요. 따라서 경상수지는 곧 순자본 유출이고 따라서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 순자본 유출과 같게 됩니다. 보기 1번부터 보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투자가 국민저축보다 크다. 경상수지가 적자면 우변이 음수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좌변도 음수겠죠. 그러면 투자가 국민저축보다 커야 됩니다. 맞는 보기고요. 2번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순자본 유출이 양이다. 즉 경상수지는 순자본 유출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면 순자본 유출도 양이 됩니다. 3번 민간저축이 0이고 투자가 양이며 정부저축이 음인 경우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데 민간저축은 0인데 정부저축은 음이라고 했으니까 국민저축은 음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가 양이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니까 우변에 경상수지도
음수, 즉 적자가 됩니다. 3번 보기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투자와 정부저축이 불변인 상태에서 민간저축이 증가하면, 그러면 국민저축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즉 국민저축을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쪼개고, 그리고 거기서 투자를 빼면 순수출이라고 했는데, 투자와 정부저축이 불변인 상태에서 민간저축 SP가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면 순수출, 경상수지도 플러스가 됩니다.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순자본유출이 음이면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크다. 순자본유출이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과 같다고 했는데, 순자본유출이 음이면 국민저축에서 투자를 뺀 이 값도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5번은 거꾸로 서술하고 있죠. 따라서 5번이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19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갑국 경제의 IS 곡선은 다음과 같다. 총생산 Y는 30 플러스 0.8 곱하기 총생산 Y 마이너스 조세 T 플러스 실질이자율 R의 함수 투자 I 플러스 정부지출 G. 정부가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의 조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다음 중 투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단 LM 곡선은 우상향하고 불변이며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고 G와 T는 독립적이다. 또한 모든 경우 균형이 존재한다. 20번 문제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투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을 묻고 있는데, 제시된 IS 곡선과 LN 곡선을 보면 총생산과 이자율 평면에서 LN 곡선은 우상향하고 불변이라고 했고,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IS 곡선도 통상적인 우하향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을 조합해서 실시했을 때 둘 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IS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LN 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총 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질 이자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투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을 물었기 때문에 IS 곡선의 이동폭이 클수록, 즉 정부 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의 조합의 효과가 클수록 실질 이자율은 더 크게 상승하고 투자 감소 효과도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지출 확대의 효과와 조세 감면의 효과를 더해서 IS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큰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먼저 구하면 되는데, IS 곡선을 전미분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요. 여기서 DY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정부 지출 승수는 DG분의 DY니까 0.2분의 1이 돼서 5가 되고요. 조세 승수는 DT분의 DY라서 0.2분의 마이너스 0.8이 돼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감면한다고 했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면 IS는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조세 승수는 음수인데 조세를 감면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LM 곡선은 우상향하고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할수록 우상향하는 LM 곡선을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결국 IS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가장 큰 것을 고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각 보기에서 주어진 정부 지출의 증가폭 그리고 조세의 감소폭을 각각의 승수에 곱해서 정리하면 5번이 가장 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0번 문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